갔다 온. 난 아까 말이고 새누리당으로 전략하다 갑자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갔는데. 다시 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유 박사님 말씀 중에 다른 부분은 뭐 아직 동의가 쉽지 않고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남재준 원장이 6월 24일 날 보면 비밀 등급 배제해갖고 일반 기록물로서 분류한 다음에 공개한 부분을 갖다가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야당 입장에서 그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 문재인 의원이 먼저 까자 그랬잖아. 그 순간 초점이 그려졌던 거고 앞에 김부성 의원이라든가 권영세 의원, 전 의원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무슨 일 새누리당 하고 저는 그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아까 또 우리 저 김문구 저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 너무 음모론에 푹 젖어 계신다는 말로만 내변하고 저는 속에 빠져 있다. 너무 무수에 빠졌다. 너무 무수에 빠져. 그리고 나는 지금 새누리당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옛날 클린턴이 했다는 얘기 있죠. 지금 20년 전에. 무슨 얘기? It's economic stupid.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5개월 동안 관료들 세상이에요. 아까 늙은의 세상인 것이 그야말로 보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 새누리당이 새로운 판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에서 판을 짜는 가운데 보면 가장 그 악권 중의 악권이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 수석의 그 한마디가 지금 현재 늙은들의 신문이 지금 그리고 이른바 관료 세상을 갖다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이죠. 좋은 관치. 이러한 가운데 이른바 보면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늘 역대 막강한 관료들을 갖다 억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료들한테 얹힌 가운데 국민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억눌리는 부분을 갖다가 좀 해소해주기보다는 관료들이 얹혔다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올 하반기부터 경제사상 벌써보다 안 좋다는 척수는 여기저기 나오고 우리가 매일 보면 지금 NLL 얘기하고 국정원 얘기만 나서 그렇지 경제 엉망진창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와중에도 보니까 어제 보니까 올 상반기에 해외 나간 여행 출국자 수가 700만으로 밝혀졌어요. 역대 700만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올해 2013년에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 극단의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갖다 아주 웅변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풀어줘야 될 부분이 정부인데 정부가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종합적으로 얘기 나온 바와 같이 어떻게 정치 게임에 몰두하는 가운데 정말 정작 챙겨야 될 부분 못 챙기는 결국 거기에 대한 심판은 올 10월이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 중 분명히 크게 떨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추동력은 현격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거 후단 부분에 가면 막 집단 지도체 이택수 대표가 말씀하셨고 그와 같이 집단 지도체라기보다는 이미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박근혜가 국정장악력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왜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 시스템 자체는 이제는 낡은 1970년대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모든 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여서 보면 무역지능 촉진의 무슨 이번에 두 번째 하고 있었잖아. 34년 만에 부활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예전같이 1970년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그 장관역 전 관료들 앉히고 재벌 기업 그 당시 재벌 총수들 앉힌 가운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CEO로서 그런 식으로 무역진흥 촉진을 200몇 회 했다는 거. 월출제도 가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국세청장 뒤에 건드리면서 중앙정보부장도 건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었지만 34년이 지난 이후로 지금 불가능한 그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끌어가려 하는데 정말 보면 지금 아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60% 내외 사실 역대 보면 두 번째죠. YS 다음이에요. 60%인데 이게 보면 쥐약입니다. 이 쥐약인 것이 지금 이 사이에 보면은 미국 방문, 윤창중 사태, 중국 방문, NLL 문제, 대화국 실종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서민들의 삶과 우리 국가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로서 밖에 점철되어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실제 아픈 부분을 갖다 보기에는 바깥의 충격이 너무나 섹시했던 거예요. 거기 눈이 빠져 있는데 곧 보면 올 가을, 내년 봄 되면 이제 국민들 목소리 사회에서 슬슬 불만 터집니다. 적인 의제는 오히려 관이 앞서서 뭐 관유법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이나 그건 이제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라고 지금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절충이 동의하는데 최근에 수도권 여론조사를 좀 했어요. 언론사하고 같이. 그런데 이 지방지하고 거기에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경제 활성화가 이 38% 선으로 딴 어떤 부분들을 한 20% 이상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관료 이 세상이 됐다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수석의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무나 이 인사를 잘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관료를 이렇게 이 중심으로 인사를 한 게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숙달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싹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고 아무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게. 아무 문제도 정치인들을 갖다가 하고 아니 했으면 누가 그 얘기를 하던가. 아니 누군가 했어 내가 지금 그래서 봤는데 이게 지금 이 저 정부에 청와대 친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콘테스트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여건이 지금 이제 1인 리더십이잖아요. 1인 리더십으로 가면서 한 십몇 년간 모셔왔던 사람들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거의 다 받아서기 수준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홍문종 그 최경환 그 의원 같은 그 경우에서도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널공에 속하는 사람이거든. 예를 들면은 근데 홍문종 의원 이 사총장 같은 경우는 워낙 풍파를 갖다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머지 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박근혜한테 대통령한테 노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이제 이 집권 여당이 없다. 그러려면은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위기와 이 불안을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고 여당에도 집권에도 그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게 근데 그 부분들이 바로 이 전면적으로 나서는 건 바로 경제 부분에서 나설 것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부분에서 그 부분들 치고 맞서고 뭐자 할 만한 이게 지금 파워가 없어.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그 부분들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제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저는 선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집권 1년 만에 하는 그 지방선거지만 저는 참패할 거라 봐요.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신당 후보가 경기 인천에서 그냥 1위야 그냥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이쪽에서 후보 안 내면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 되는 거고 그러려면 수도권이 전부 집권 여당이 전멸하게 된다면은 지금 그 지표상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조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최근 들어서 시사인과 같이 쉽게 이제 시도 이사회 세종시장까지 해서 17개를 했는데 그 이제 뭐 수도권에서 안철수 신당을 가정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모 언론사하고 조사기관이 경기도 지사의 경우에 새누리당 김문수를 상정한 거고 뭐 민주당에서 김지표, 안철수 신당 후보 누구를 기명하지 않고 그냥 안철수 신당 후보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 조사 같지만 김문수 대 김진표 대 안철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신당 후보가 누구인지도 기명을 안 했는데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령 안철수 신당에 구체적인 누구 후보를 넣잖아요. 그럼 또 다르게 나와요. 김문수 지사가 1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조사고요. 그리고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겨레 20일인가요? 거기서 까임 방지권 얘기 또 했지만 까임 방지권. 네, 여간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가임 방지. 잘 안 까진 그런 아, 거예요. 까임. 뭐냐면 홍명보를 예를 들었어요. 한겨레에서. 홍명보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 때 까임 박스권 하나를 획득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올림픽 동메달 따면서 또 하나를 획득해서 여간에서는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는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비스무리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료로 얻은 까임 박스권은 아니지만 선대로부터 받은 까임 박스권 때문에 여간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윤창중 사건 때 보세요. 지지율 별로 안 떨어졌어. 한 2, 3% 떨어지다가 바로 회복했어요. 국가는 난리가 난 듯 했고, 모든 언론은 윤창중과 박근혜 대통령 인선에 관련해서 비판을 했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지도 부정평가가 5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안 좋은 사건이 있어요. 박 대통령 그 방지권 소모상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이게 쉽게 허물어질 그 지지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40%에서 50%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항상 보면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러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그 지자체장이 재선하고 3선은 물론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지만 재선의 경우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당이 됐건 그 지방정부에서 여권 역할을 했던 지자체장은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선거는 그랬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그다지 내년 정도까지 아주 급락해서 YS가 보여줬던 그런 드롭률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그 랜딩 하는 그 속도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는. 네.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지방선거의 참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쳐가지고. 지방선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하세요. 민주당 얘기. 네, 민주당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새누리당 또 새누리당에서 제가 하나만 좀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4대강 문제가 내부적으로 뭔가 갈등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지금은 약간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 4대강의 정책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화 속였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토건 사업 과정에서의 부정 비리가 또 이전 정권하고 맞물려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뭐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해주시죠. 사대강 사업 문제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뭐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풀어가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네.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가 4대강 사업, 이거 여러 가지 문제들 밝혀내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두환 추징하는 거 하고, 이 두 개는 뭐 할수록 뭐 이몽 MB 정부하고의 차별화 효과도 있고, 이전 정부하고, 전두환 추징법은 뭐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고의 차별화까지도 뭐 염두에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전반적인 뭐 여론의 어떤 그 지지나 이런 걸 생각해도 뭐 매력적인 카드고 그래서 물론 뭐 여권 내부에 뭐 친이진에 대한 뭐 반발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힘이 실리기도 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로 복잡한 문제 없이 뭐 박근혜 정부가 그냥 그렇게 밀고 갈 수 있을 부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말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정현 후보 수석이 뭐 자기 이름을 해도 된다.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뜻을 갖다가 실은 이 메시지를 던지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이게 그 현재 지도부까지도 이 감사원을 갖다 질타하고 이렇게 나왔던 게,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의 그 장악력이라는 게, 어떤 면에 굉장히 제가 볼 때 약하다. 박근혜 이런 리더십에 기대어 있다. 실제로 정치를 아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새누리당이 언제든지 이렇게 박살날 수 있다. 그 현재 그 지도부라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의 자기들은 이 인적인 구성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이 어떤 질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는 이 사실상의 그 주류 비주류가 저는 그 동맹관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황우여 대표의 그런 발언도 당내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발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이 만약에 이쪽은 4대강이 무너지면 자기들의 모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싸움을 그 벌려나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비리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 별개로 아마 꼬리 자르듯이 저는 그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그 봐지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 뭐 아무 상관없다 그거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하고 4대강 문제는 전혀 달랐다. 4대강 문제는 침묵으로 어떤 그걸 이 동의를 했던 거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 총선에서 같은 경우에서도 그 비대위원이었던 그 누구죠? 그 조항래 교수? 이상동. 그 이상동 의원이 4대강에 대해서 반대를 주기차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4대강이 그 문제를 갖다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민을 쏘는 것이다. 그래서 4대강 문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이 정리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 부분들을 갖다 과거 정권의 차별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과거 정권을 박살내는, 민주당이 박살내는 차원으로는 절대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MB 정권의 자원 외교 총체적 부실 하는 기사가 아주 일면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련 기사 뒷면 나오고 보니까 이상득, 박영준 총괄 지휘. 그 아래 보면 민간이 주도했던 것은 이문남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아, 이게 4대강에 이어서 제 2타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이 뭐냐니까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게 또 잊어먹었던 거? 원공? 늘공. 늘공들은 늘 해왔던 수법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참고로 1988년에 노태우 정권 출범하자마자 노태우 대통령은 실제 그 당시 가장 가까이 보셨던 분이 박정원 의원이니까 박정원 장군의 정책 보좌관이죠. 그렇게 5060 동근론을 이야기해도 동근론 한뿌리니까 절대 갈라서 물러서면 큰일 난다 이 얘기해도 주변에 보면 최모 정무수석 검사 출신의 한모 검사장 이런 관료들이 언론까지 활용해갖고 집요하게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자기 세를 붙이고 이런 국정장악을 목표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보면 전 청와대에서 아까 우리 김문구 대표 말씀한 대로 청와대 수석회의 이른바 뭐 대수비라고 그러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보면 실장에 모두 받아쓰기 바빠 죽었어. 다 받아쓰기 바빠. 오로지 지금 대통령만이 만기칠라네. 그런 가운데 과연 뭐 수석들이 또 무슨 당의 새누리당에 누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관료 사회에 있는 자기들끼리 이심전심의 집단 그런 어떤 느낌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 MB 정부를 갖고 쳐내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먹이로 삼음으로써 어떤 나름대로의 힘을 키우고 추동력을 키워나가고 대표적인 검찰이죠. 검찰은 마침 이번에 중수부대 폐지에서 가뜩이나 지난해 대선 때 여야로부터 공이다 보면은 검찰 개혁,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이런데 최근에 보면 검찰이 그야말로 완전 한길동안이 여기저기 가지고 있고 또 그거 같이 따라서 보면 관세청, 국세청도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오늘도 딱 그 신문 보면서 자원외교 또 하나의 또 먹이를 갖다가 또 건졌구나.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자기 개인의 의지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MB 정권과의 단절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그 관료 중심의 이런 흐름이 여권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무언가 폭발하는 그런 진행이 갈 수도 있다.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하죠. 그 어떤 민주당 얘기가 뭐 원래 주제니까 다뤄야겠지만 유창선 박사가 지금 새누리당이 상당히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능력의 우위도 있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택수 대표가 지금 NLL 정국에서는 뭐 그렇게 문제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당 지지율에 그렇게 마이너스 요인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 낮게 나오니까 무슨 뭐 그게 플러스가 돼봐야 얼마 되겠느냐. 제 경우에는 NLL 문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뭔가 해원 차원에서는 크게 마이너스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다. 댓글 문제라든가 국정원들과 심지어 국방부까지 나서는 정치개입 문제 이런 접근을 했다면은 상당히 공세적인 차원으로 갈 수가 있었겠는데 대화로 공개로 가버리면서 계속 오히려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가버리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민주당 문제, 유창선 대표부터 박사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뭐 단기적으로 다소 회복이 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양강 구도 속에서 이제 대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고정적 지지층이 이제 좀 결집하는 그런
아닌가 싶고요. 좀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별 의미는 좀 없는 상황이라고 싶다. 왜냐하면은 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훨씬 이제 진짜 어려워졌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앞길에 대한 비전이나 좀 기대 같은 게 현실적으로 좀 사실상 대단히 비관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 거 아닌가. 두 가지가 하나는 일단 대응 능력에 있어서 이제 심각한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정부 대응 능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뭐 자기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정부를 끌고 가는 건지에 대한 그 최소한의 어떤 감조차 없는 상태에서 오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의 주도권을 세울 가능성을 완전히 건너거나 이런 이제 자살보호 이거 있고 그리고 지금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의 어떤 한계가 근본적으로 이제 드러났고요. 그 국정원 정국을 자기가 이끌고 가지를 못해가지고 정작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그러다가 문재인 의원이 결국 그 NLL 대화국 문제를 전면으로 이제 부상을 시켰을 때 그거를 손을 긋지를 못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결국은 국정원 당국을 스스로 돕고 그리고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패착을 뒀었던 리더십의 이제 한계 이게 드러났고 그래서 역시 리더로서의 어떤 김한길의 어떤 한계가 이번에 이제 드러났던 거 아닌가. 전체적인 밀실한 몇 달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전국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이런 한계. 그리고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결국은 이 NLL 대화록 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발판을 이제 제공해준 이런 이제 모습이 이제 되어버렸던 건데 역시 전체적인 어떤 정부의 흐름보다는 전체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참여정부의 명예를 이제 우선시했었던 그 굴레에 갇혔던 모습이 지난해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야권 전체를 대단히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갔다는 거에 대한 이제 책임 부분 이게 따르고 결국 저는 문재인 의원의 어떤 리더로서의 한계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민주당 내 그 내부적인 그 권력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콩가루 집안의 어떤 현실 이게 이번에 다시 드러났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그 친노 진영은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NLL 그 대화로 열람을 이제 선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당내 당으로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결집을 하고 선도를 해나갔는데 그 과정이 결국 이제 당내 당으로서 사실은 자신들끼리 의논하고 자신들끼리 결정해서 자신들끼리 행동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서 당내 당 그리고 김한길 대표 쪽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 그 각 리더들의 어떤 리더십의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고 동시에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이 개파 간의 어떤 정말 어떤 보조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게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사실 어떤 활로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전보다도 더 비관적인 전망으로 가게 될 거 아닌가. 당 내부의 조직적인 정비가 안 된 상태에 김한길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했고 최근 NLL 정국은 문재인과 친노 중심이 참여정부 명예, 과거에 초점을 둔 지금 즉흥적인 대응이 지금 나온 결과다 이런 지적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덧친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던 오늘의 제목이 끝나지 않은 18대 대선이잖아요. 지난 대선에 후보가 문재인 의원이었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은 정보력이 없는 그 정보력 부재 상황 속에서도 일단 선수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그 정당 지지율 말씀드렸지만 개인 후보, 그러니까 야권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사실 지난 뭐 5, 6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원내로 진입하고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30%도 넘었었어요. 그때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은 뭐 10%대 초반, 3배 가까이 차이 나다가 지금은 23대 17%로 이제 굉장히 근접한 지지율로 이제 붙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뭐 의도한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정원이 던진 이 덫에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물론 정보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개입이 안 됐었으면 좋았을 게임에 이제 들어선 거는 좀 분명해 보이는데 이 야권이 이렇게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지지율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여전히 23%의 지지율, 25%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지금 여야를 이제 망라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야권 내는 2등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3지대, 물론 민주당 소속이지만 중립돼 있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또 한 9%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을지, 그리고 나섰을 때 과연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때 또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설정, 단일화할 것인지, 뭐 추후에 합당할 것인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한테 기대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경우와 또 안철수 의원한테 기대고 싶은 정치인들의 경우가 또 입장이 다 다르죠.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따라서 다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 NLL 문제와는 별개로 국정원 문제는 그래도 야권이 좀 뭉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슈이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차기 이제 그 대선을 생각한다면 안철수 신당 쪽이나 민주당 쪽이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LL 관련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금 대응 방식이 아까 조금 다양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뭐 단일화 될 수 있겠습니까? 단일화 될 수가 없죠. 네. 네. 총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또 국정원에서도 그 화두를 던진 거거든요. 지금 지난 5.4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체제였습니다. 김한길 체제가 일반 실세 체제다. 뭐, 일을 실제? 아니, 그러니까 실제 힘이라는 뭐 이러십니까? 무슨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네. 어떤 힘 있는 체제로서 진정한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과도기적 관리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광역, 기초, 단체장, 기초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2017년 대선에서 일선에 나가 있을 사단장, 군단장, 연대장, 중대장 그 역할들을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면 이번에 아까 유청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대표가 막상 보면은 지난 5.4 전당대회에서 뒤로 물러섰던 친노, 부주리들이 다 한 가지 어떤 어젠다로 목소리를 내니까 바로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무력화된 가운데 결국 이런 올 10월 달에 있을 재보선까지를 통하고 나면은 결국 김한길 대표 체제가 과연 2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리더십이 없는 것 같다가 결국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그런 어떤 조기 전당대회의 움직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지금 전 막전에서 뒷짐 지고 있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면 원로 역할을 할 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손학규라든가 누구나 또 당장 또 2017년 선수 뛰우시는 김두관 이런 선수들 또 다음에 지금 2017년에 유력한 그런 어떤 잠룡 중에 상당수가 지금 광역단체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현재 어떻게 보면 5.4 전당대회 이후에 제대로 지금 보면 당을 리드하고 있지 못한 김한길 대표 체제가 10월 재보선 이후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그 시점 내년부터 초과되겠죠. 그 중에서 정비하는 가운데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그때 되면 지금은 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NLL 대화로 파동에서만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친노 구주들이 다시 한번 전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차기 주자를 개별 후보 기준으로 보자면은 전체적인 합산이든 개별이든 간에 확실하게 야권이 위에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동층 규모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야권 차기 주자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동층 30%밖에 안 되고요. 네. 여권 차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50%나 됩니다. 선택지가 그만큼 여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현 단계. 참 아까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적어놨는데 유현진이 후반기 첫 등판수 5와 3분의 1이 40점 시즌 8승입니다. 40점 했어? 2에 보니까 5점을 저기가 이쪽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했구나. 민주당의 그 당권 투쟁이 생각보다 좀 이거 써라. 한 도중에 이런 얘기. 가능성이 좀 이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체제 해봤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안 된 게 드러났고 그 관계가 신주류 쪽이 결국 리더십이 없다 이게 이제 드러났고, 근데 또 이제 친노가 이번 전국 대응에서 이제 결집을 다시 이제 해도 당을 이제 사실상 이제 선도를 이제 해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패착으로 귀결이 되면서 친노의 그 친노가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는
이 상황이 됐어요. 친노가 다시 민주당 끌고 왔는데 실패를 또 했다.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 친노에 대한 부담은 더 다시 한번 더 굳어졌고 이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권력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신주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더 이게 각인이 된 친노 다시 등장을 해서 당권 이것도 사실 또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딜레마에 처했다고 보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는 하반기라도 뭐 김한길 뭐 조기 퇴진 논의 뭐 사실 뭐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어떤 제3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정세균 뭐 이제 전 대표라든가 뭐 정세균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 낸 거 보면은 그런 것까지도 아마 염두에 둔 거 아닌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범친노가 이제 뭐 정세균 대표 같은 인물을 뭐 옹립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카드라든가 뭐 아무튼 민주당에 자꾸 권력을 들어서 여러 가지 오색들 같은 게 좀 상당히 앞장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 권력 투쟁의 어떤 양상을 또 생각보다 일찍 좀 이렇게 불이 붙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예. 아까 초반에 김남국 대표가 최근 NL 관련 전략에 있어서 문재인 의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말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친노 프레임 가지고서 그 민주당을 갖다가 이렇게 집권여당이 상당히 그 지금 재미를 보고 있죠.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우리 문재인 의원 전 대선 후보가 계속 이렇게 휘둘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다. 예. 그리고 이 친노가 계속 민주당에서 정치 세력으로 있는 한은 아까 말한 분당 프레임에서 또 거기에서 어떤 그 종속적인 어떤 그 변수로서 친노 부분들이 계속 그 존재하고 있다면은 이 야권이 새로운 활력을 찾아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빨리 자기들도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 이념과 철학으로서는 친노가 있다더라. 정치 세력으로서는 없다. 또 있다 하면은 그것은 해체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후보라는 민주인 의원의 그 상징성 때문에 여전히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야권 전체가 어떤 집권 여당이 휘둘리게 되는 어떤 계기와 그걸 이렇게 주게 된다면 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정치에서 책임성을 이야기한다면은 심각하게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되는 문제, 물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예를 들면 본인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이었고 또 NL 부분에서 준비위원장이었고 당시 정상회담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대선 때도 불거졌던 문제 그리고 이번에 이 대화록의 어떤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가 정말 지금 제 이야기는 가상입니다. 오늘 기사 제목으로 뽑으세요. 김남국 대표. 제대로 은퇴. 확인 안 했다면은 예를 들면은 확인하지 않고 정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삭제 지시를 한 그것을 모르고 만약에 자기가 공개 연락을 갖다가 제안하고 또 지금 이제 그것을 갖다가 가서 확인해가지고 무슨 이런 사초 분실이다 이 난리를 피우게 했다면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임의 형태는 정기연퇴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다시 어떤 컴백하는 다른 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추가 질문 제가 좀 드릴게요.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48% 지지의 자산을 굉장하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의원을 추려 세워서 내가 한때 이인재가 20% 가까이 얻었지만 나중에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0.7%밖에 안 됐지 않냐라고 지적했던 건 맞아요? 한때 네. 그때는 굉장히 앞으로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니 예를 들면은 야권의 대선 후보는 야권의 항상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갖다가 활용하고 그 자산을 중심으로 가는 건 기본이죠. 네. 그런데 그 자산이 네. 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금방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오히려 집권 여당이 야권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도구가 된다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죠. 그 추가 논의 아까 쟁점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요. 야당 얘기 나오면서 촛불하고 시국선언 문제를 이제 김동구 대표가 꺼냈습니다. 지금 2만 정도이라 물론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대학에서 이어지는 시국선언 이것을 뭐 조금 못 미치고 이대로 뭐 끝나는 거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김동구 대표는 이게 상당히 저 상황에 따라서는 폭발성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민주당 이걸 담지 못하는 벽에 달해 있다. 이런 지적이었었는데 상황 인식 똑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치는 모든 갈등은 우리의 여의도에서 풀어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김문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에 그리고 현재 집권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그 NLL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고인의 명예와 직결이 안 됐다면 아마 친노 그 구조도 이게 세게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부관 참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대의 명분을 갖고 세게 나오는데 김한길 대표나 그 전병헌 원내대표도 뭐 제대로 통제 장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에 보면은 오늘 그동안 구주류가 다시 한번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바깥에서 번졌던 것이 촛불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정치의 흐름으로 봐서는 원만한 모습은 아니겠죠. 어떤 당 국회 내에서 정치권 내에서 어떤 수렴의 해석을 풀어나가야지 그것을 갖다가 장외에 어떤 그런 촛불이나 이런 데다가 착각을 주도권을 주면 결국은 정치권 전체가 휘둘리게 되거든요. 이건 정치 실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그 의회 정치는 그렇듯 장외에서 에너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아직은 네. 충분히 그 동력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아주 높을 때가 이제 3월 말 4월 초 그때 한참 인선 29, 뭐 30. 예. 그때 뭐 한 44% 올라간 게 이제 최고였었어요. 부정평가가. 근데 지금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마 장외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분들은 대통령 국정수행지도 물었을 때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대략 15% 정도의 유권자들일 거고요. 그냥 대체로 잘못하는 편, 이게 또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카테고리, 부정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이 50% 이상 넘어가야, 왜냐면 그 MB 1년차 때 뭐 말도 못했죠. 부정평가가 60%, 70%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촛불 시위가 주목을 받았었던 건데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걸 관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 유권자들도 중요한데 지금 별로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없다라는 점은 이 촛불의 휘발성이 크지 않다. 물론 지금 적극적으로 비토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언론 이제 탓을 하죠. 왜냐 주목을 안 해주니까 공중파에서도 보도가 안 되고 주요 이제 인터넷에서도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그만큼 유권자들이나 또 언론도 주목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휘발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거기다 더 붙여서 보면 7월부터는 방학철 아닙니까? 방학철이고 또 오늘 방학철 끝나고 나면은 바로 9월부터 정기국회를 물리게 돼요. 그러다 학생들도 방학하고 국회도 방학하고. 그렇죠. 국회도 방학하고 학생들도 방학하고 휴가. 9월달 되면은 또 실제 보면 그쪽으로 물리게 되니까 그 정기국회를 물리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추동력을 얻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지금 이제 촛불 집회나 뭐 시국선언도 뭐 물론 이제 민심의 이제 한 부분을 뭐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박근혜 정부를 뭐 일거에 뭐 어떤 위기로 몰고 가고 이럴 지금 수 있는 단계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민심 근본적인 민심 위반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가기를 예상하기는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그런 길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과정이 이제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박근혜 정부가 이거를 해소를 이제 못했을 때 그런 때는 뭐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민심 위반이 좀 가속화돼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박전 의원이 한 말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별 기대를 안 한다. 이게 기대치를 국민한테 높이 놓으면은 나중에 또 그 국가가 또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공적으로는 그 길을 안 한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 이제 본인이 그게 이제 참여는 하지 않고 있지만, 뭐 법사위원들끼리는 서로 뭐 내부 전략회의를 거의 뭐 수일하무식한데요, 그거를.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이택수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그 국정원 댓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대선 개입, 국정원 댓글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부분들이 명확하게 저는 거기 떠올라지고, 예를 들면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대선의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아까 본인이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 언론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확인화되는 순간에 저는 우리가 예상 못할 정도로 민심을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15%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대로 50%를 넘어설 수 있어요. 예. 네. 저는 그냥 하나 거기서 첨언하고 싶은 게, 저는 결국은 이 정치권의 문제라고 이제 봐요. 이제 촛불 또는 시국선언, 이것이 이제 민심을 드러낸다든지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거를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정치권의 역할, 정치 어떤 질서의 문제, 저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기로 이제 귀착이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장외에서의 어떤 그 혁명적인 어떤 상황의 도래를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민심의 어떤 역동성을 결국은 담아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거를 통해가지고 승부를 내는 어떤 그런 어떤 틀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어떤 그래요. 촛불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투쟁, 뭐 이제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은 동시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적 어떤 틀에 대한 어떤 대안의 모습 같은 거가 여전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그 안철수 의원 진영 관련 뭐 간단히 한번 시간 지나가지고, 지난달에 우리가 했을 때는 그 최장국 교수를 필두해서 진보적 자기를 내걸었을 무렵이었었는데, 이후 지난 한 달 동안에 뭔가 좀 새로운 변수가 있었나, 특히 NLL 정부에서 관련해가지고 뭐 신당 문제라든가 뭐 리더십의 형태, 뭐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판단에 다른 근거가 있었다면 한마디씩 뭐 하거든가 없으면 그만두십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들 이제 언론에 보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 워낙 양강 구도 속에서 이제 존재감이 약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제 잊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그런 각도로 많이 이제 저걸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런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길게 보면은 저는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결국은 결말 없이 그 거대 두 당 간의 어떤 그 이제 정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이제 강하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뚜렷한 결말 없이 또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야권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 세력에 대한 어떤 요구 같은 거, 오히려 그거는 저는 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서 좀 길게 보면은 한 내년 정도까지 놓고 보면은 안철수한테 결코 그렇게 나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닌가, 저는 좀 오히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렵겠지만 안철수 신당 지지율하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개인 지지율이 조금 다른데요.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여전히 25%에서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개인의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린 조금 빠졌단 말이죠. 최근 NLL 전국 쪽에서 이제 존재감이 좀 묻혀서 그런 건데, 이 문제로 인해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신당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언론을 보면 안철수 신당 얘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10월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전에는 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개인 워딩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개인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측면, 안철수 신당은 그래도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지만, 근데 약간의 불안감을 최근 들어서 느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당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줬던 이슈가 아니었나. 네. 정의당 출범 관련해서 한 번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나중에 야권 연대가 옛날처럼 한번 민주정의당이 되어가지고 민정당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안철수 부분에 수고하실래요? 예, 그래서 그 민심은 여전히 그 안철수 현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게 분명한 민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60% 넘고 뭐 그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정치 세력의 어떤 그 문제, 이 국민들이 요구한 정치 변화를 갖다 해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뭐 그렇지 않는 게 아까 후보를 내서 안 내고 뭐 이런 여론조사상 문제는 있다고는 당연하죠. 그거는 이 후보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신당 후보를 해서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의 그 현역 그 시장이나 기사 부분을 그 압도적으로 이렇게 그걸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호남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대와 요구 서전에 부응하는 어떤 안철수 의원 측이 어떤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제대로 나갈 수 있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굉장히 그 겸손해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뭔가 뭐죠, 함께하는 내일 부분들을 띄우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새 정치가 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진보적 자유주의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정책 지금 토론도 하고 있지만 그 반응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느꼈고, 그 다음에 인물 영입이 있어가지고도 이 부분이 뭐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은 이미 이 여야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고사하거나, 정작 그 온다는 사람들은 자기들 볼 때 기대에 못 미치고, 지금 그런 그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그 비전과 어떤 인물로 이 정당의 어떤 구비 요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당의 시점을 지방선거 전이냐, 총선 전이냐, 이렇게 봤을 때 총선 전까지도 갈 수 있다. 목표는 개선이니까. 이렇게들 생각했었는데, 그때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떤 이 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당의 필요성은 대선에서는 절대적으로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움직이고 일단 승부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나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대표에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요. 나머지 결론 삼아서 박근혜 정부의 전망을 해서 결론 삼을 건데. 지금 말하는 민주당에서 지금 내일 투표를 하죠, 마감하죠. 예. 그 지방자치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예. 초반에 여론은 상당히 높게 나왔지만은 조직적으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데는 좀 반대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서, 마치 어제 내가 어느 장소에서 김태리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뭐 잠정적인 단기적인 담당 위원장이 있지만 혹시 이게 원했던 대로 안 되면은 사퇴할 거냐고 당연히 사퇴하겠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왜냐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문우 대표가 그래서 예, 저는 그 민주주의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게 선거 투표로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뭔가 지금 이렇게 폐지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전당원 투표제 처음 실시하는 거죠. 이게 그 당원들의 민심은 이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같이 가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만약에 그걸 역행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 전 당원의 당심은 이 폐지 쪽으로 저는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결론 쪽으로 가죠. 네. 결론 쪽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를 종합하는 전망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번 국정원의 대화록 일방적인 공개도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이후에 논의 과정 속에서 국정원, 심지어는 국방부까지 가세해가지고 대화록에 사실상 NL을 포기받았다고 정당 간의 대립에 정부 기구가 가세하는, 그것도 일반적인 정부 기구가 아니고 안보의 최고 책임인 국정원과 국방부가 가세하는 이런 국정 운영을 하는, 이러면서도 과연 신뢰받는 정부 구호를 주장할 수 있을까?
특이한 박근혜 정부였어요. 박근혜 정부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하여튼 뭐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선의 지지는 파인 방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입니다. 문재인 경제다. 그래서 뭐 정국은 그렇게 막 국방부 이런 거 마음대로 되겠네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국방부보다 국정 이런 것들이 보면 실제 청와대 대통령이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면은 저는 보면 지금 뭐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보면은 군 출신들 이분들이 보면 그 장악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보면은 사실 조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른 쪽에서 온건한 목소리도 좀 억누르면서 관료들 갖다 힘을 바탕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 흐름 자체가 보면은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가 운영 시스템 전체를 갖다 1970년대식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유 박사님 저도 뭐 결론입니다. 예.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48%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뭐 수두룩하게 그동안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하고 자기를 분리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같이 엮여들지 않는 분리 전략이 좀 먹혀들고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고 아마 당분간은 그 아무래도 집권 초반의 효과도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는데 하지만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그 한계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봐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통치의 어떤 통치라는 그런 개념에 맞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과거식의 어떤 리더십으로 지금 국정을 끌고 나가는 거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그냥 깨알같이 지시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어떤 이런 리더십 같은 한계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터져나올 여러 가지 이슈들,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 있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한계가 또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보면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예, 박근혜 정부나 뭐 새누리당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윤창중 대변인 사건 터졌을 때도 비서실장이었나요? 대변인이었나요? 대통령께도 사과를 하는 이남경 보석이었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제3자가 시키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은 참모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뛰어난 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아까 그 뭐 무역진흥위원회였나요? 그런 부분도 회의. 무역투자 뭐 그때 저번에 일단 나중에 확인해서 쓰세요. 언론에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의인가 보다라고 해서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제 성장은 항상 높게 나옵니다.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대하는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 경제 민주화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또 높게 나오는데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기대 심리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뭐 외교 문제나 북한 문제나 등등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대 심리가 높지만 경제 관련해서 기대 심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뭐 어느 정도만 해내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오늘 또 일간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이 뭐 이면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가 났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뭐 하반기나 내년에 걸쳐서 이슈가 돼서 경제 민주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공약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변경이 되고 이런 모습이 유권자들한테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기대 심리가 높았던 측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예. 김동구 대표님 추가 질문 많이 했으니까 뭐 결론하실래요?
예, 하는 박근혜 빨리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죠. 지금 이제 59.3%이 리얼미 조사에 나왔는데 새누리당 지지자는 91, 그리고 그 보수에서 83, 나 연령에서 그 50대 77.6, 60대 이상 81, 아주 뭐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나왔는데 사실 문제는 40대다. 그래서 이 똑같이 평균하고 같이 59%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말한 대로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그 본래 높지 않았다. 이명박 그 학습 효과라고 봐야죠. 이게 잘했던 사람들도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뭐 그래서 아예 박근혜에 대해서는 뭐 박근혜 경제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경제 부분에서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 뭐 이런 논리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경제가 예를 들면은 이명박 그 노무현 때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호는 예를 들면 경제에 대해서는 뭐 개념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총리가 이쪽 저쪽에 다 까이는 거죠. 경제 민주화 세력한테 까이고 성장 쪽에도 까이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전혀 저는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금방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이 예를 들면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그러지만 이제 이 경제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 정부는 뭘 어떻게 하고 있나 부분들이 곧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최초의 어떤 문제 제기와 이런 부분들이 그 자영업자들로부터 이렇게 이 경기의 어떤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서 쏟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 역시 일정 정도 계기 마침표를 찍는 게 지방선거로 나타날 것이다. 이라고. 예. 저 한마디만 질문 하나. 예. 김만호 박사님 혹시 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목이 뭔가 얘기했던 다르지. 나는 잊어버렸어요. 이런 게 뭔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창조경제 그렇게 입에 침을 튀었는데 실제 창조경제를 갖다 주도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누군지 지금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좋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단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든 새누리당 인식이 완전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일정한 부지지를 유지하는 까임 방지권 비슷한 데가 아니면은 뭔가 정당, 여야 정당이 소득 없는, 실리 없는 정쟁이 상대적으로 박근혜 안정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집권체 위관리 능력도 좀 뛰어났다고 봐주는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간단치 않다. 리더십도 시대착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바닥을 깔고 있는 경제 운영이 관리에 끌려가면서 문제가 커질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지금 지도부 지금 대표님 누구죠? 갑자기 김한길 리더십에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지금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친노는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더 상처를 입고 김동구 대표의 경우에는 문재인의 은퇴까지 지금 책임을 갖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마 전 대통령이 정치쟁점 세 분이 동시에 떠오르는 건 처음 같은데 NLL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추진금 관련 전두환, 4대강 또 해가지고 MB 떠오르고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대통령이 먼저 정리가 되고 또 어느 대통령이 추가적인 또 반향을 일으킬 쟁점을 만들지 좀 지켜봅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목 나왔다.